제삿날에 이게 무슨 짓이냐? 당신이 버린 건 나야. 당장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동생 미정이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제삿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는 상속 서류를 들고 나타나 자신을 고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미정이와 함께 그 남자를 사기꾼이라 욕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던 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그 왼손잡이 아들은 병원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사경을 헤맸습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친자 증명 없이는 손도 쓸 수 없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는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아들의 생명줄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진실과 맞서야 합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 낯선 남자가 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첫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본가 안채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싸늘했고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는 내 무릎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제사상은 언제 차려? 동생 미정이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2, 나보다 3살 아래. 그 나이에도 여전히 손 하나 까딱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4시까지는 다 차릴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이 얼만데. 제사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차려. 또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정이는 유산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땅 문서, 예금 통장, 보험금. 나는 대답 대신 물을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오후 3시, 제사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이 시골집에 구두를 신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닦으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7, 8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얼굴, 한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 그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더니 아무 말 없이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올렸습니다. 1번, 2번, 향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여보세요, 누구신데요? 미정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검은 눈동자, 깊은 주름이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벽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고 박철수 씨의 아들입니다. 상속 지분을 청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몇 장.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DNA 검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제사상 위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슬픔인가
원망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시선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닮은 듯한. 당장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젓가락을 짚더니 제사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왼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그 손동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사람. 혹시, 정말 혹시라도? 다음 날 아침 본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저런 놈이 한둘인 줄 알아? 미정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7억이야, 7억? 저런 사기꾼한테 줄 수 있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친자관계 증명 청구서, 상속분할 요구서, 진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언니는 왜 가만히 있어? 저 남자 쫓아내야 한다고. 미정아. 뭐? 혹시 아버지가 우리 모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미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만 잘했어. 바람 한 번 안 피웠고 외도 한 번 없었어. 근데 갑자기 30 몇 살 아들이 튀어나와? 말이 돼? 말이 안 됐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왼손잡이 버릇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니라 검은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 그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감히 누가 아버지래? 고 박철수 씨는 제 친부입니다. 증거 있어? 증거.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88년이라는 날짜가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기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데? 미정이가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던. 거짓말. 이딴 사진 조작하기 쉬워. 나는 다가가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30살쯤의 아버지. 그 시절 아버지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화지의 색깔, 테두리의 낡은 정도.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귀 뒤점을 보십시오. 남자가 자신의 왼쪽 귀를 보였습니다. 정말로 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까만 점. 이게 무슨... 내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정이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귀 뒤점이 뭐가 대수야? 점 그리는 거 누가 못 그려? 그럼 DNA 검사를 하시죠. DNA.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어떻게 DNA를 해? 유골이 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유골을 채취해서 제 DNA와 대조하면 됩니다. 친자 여부는 명확해집니다. 미쳤어? 아버지 유골을.
미정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유골. 아버지의 유골함은 지금 이 집 제사방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 분쟁 시 유골 DNA 채취는 합법입니다. 너 정말. 미정이가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진정해. 언니, 이 남자가 지금 아버지 유골을 파헤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 남자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권리.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제사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항아리.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향 연기만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남자, 정말 아버지 아들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남자는 또 왔습니다. 이번엔 검은 봉투를 들고 나는 마루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미정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게 신기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물건들입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은재 반지 하나, 색바랜 손수건, 그리고 편지 한 통. 이건 아버지가 1995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였습니다. 1995년.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50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째 되던 해. 아버지는 그 시절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만 나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역 근처 여관에서. 여관? 네. 저는 그때 그 여관 주인 할머니 손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인 할머니. 남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때부터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제 진짜 부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하늘이 보내준 아이라고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1988년 5월 어느 남자가 절 안고 여관에 찾아왔다고. 사정사정하며 3년만 맡아달라고 했다고. 1988년 5월.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름을 댔습니다. 박철수. 그리고 3년 뒤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 왔군요. 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안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저를 키웠어요. 제 이름도 할머니가 지었습니다. 김준호. 김준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근데 1995년에 그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네.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대학 입학 준비하던 때였어요. 아버지는? 아니, 그분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요?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분은 울면서 이것들을 남기고 갔어요. 남자가 은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반지 원래 어머니 거였다고 했어요. 제게 주고 싶었다고. 반지. 나는 그것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작은 은반지.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1975. 1975년.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한 해. 이건 어머니 거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지를 늘 끼고 계셨습니다. 결혼 반지.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반지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남자가 낡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접혀진 편지지 한 장.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1988년 그날 너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는 미쳐버렸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모두가 유괴라고 했지만 범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7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할머니 댁에서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너는 이미 다 자라 있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내 눈빛을 보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1988년. 6에 7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유괴당했던 거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5살 이전은 아무것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선. 정말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혹시 당신 본명이 뭡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만 알아요. 김준호. 김준호.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1988년 5월. 그때 나는 30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그리고 내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살배기 아들. 당신 왼손잡이죠? 네, 어릴 때부터요. 귀 뒤에 점이 있고. 네. 그리고 호흡기가 약했나요? 어릴 적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천식이 있었죠? 겨울만 되면 기침하고. 맞습니다. 20살까지 천식약을 먹었어요. 어떻게?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5월 17일. 나는 시장에 갔었습니다. 아들 기저귀 사러. 시아버지한테 아들을 맡기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호. 박준호. 그게 내 이름이었어. 탁자를 붙잡았습니다. 방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1988년 5월 17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준호 기저귀가 떨어져서. 시어머니는 밭에 나가셨고 시아버지한테 준호를 맡겼습니다. 1시간이면 돼요. 금방 올게요. 걱정 마라. 내가 잘 봐줄게. 시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1살, 2달.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시장까지는 버스로 30분.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호는요? 시아버지는 마루에 누워 계셨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낮부터 술을 드셨던 겁니다. 준호? 거기 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마당, 뒷마당, 광, 창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이웃집, 골목, 논두렁.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1살짜리 아이 봤어요? 파란 옷 입은 아기요. 못 봤는데? 아기, 오늘 못 봤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괴 가능성이 큽니다. 시골이라 방심하기 쉽죠. 제 아들을 제발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범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호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나는 미쳐갔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준호 옷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1살짜리 아이들만 보면 뛰어갔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다른 아이였습니다. 엄마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애 잃고 정신 나갔대. 남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이를 잃어버렸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혼합시다. 난 당신 얼굴 보기 싫어. 1년 뒤 이혼했습니다. 나는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미정이는 그때 이미 시집간 뒤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호를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1995년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서울. 서울요? 왜요? 준호. 네. 준호 소식이.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어디 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는 준호를 만난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여관에서 12년 만에 자란 외손자를 아버지가 나를 찾았던 거군요. 남자의, 아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7년을 찾아 헤매셨어요. 경찰, 탐정, 미아찾기 단체 다 동원했어요. 그러다 1995년에 우연히 서울역 근처에서 당신을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제 얼굴을 보고 울었다고. 아버지였어요. 외할아버지. 그럼 저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나도 일어났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죠? DNA 검사해요. 우리 둘이 지금 당장. 하지만 외할아버지 유고를 왜? 아버지는 몰랐어요. 당신이 내 아들인 줄. 아니,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당신이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혼자 안고 계셨던 거예요.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루에 무릎 꿇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등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기 때 재웠던 그 등. 어머니. 준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30년 만에 듣는 그 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그의 품에서 아기 때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그건 환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던 내 아들. 그날 밤 나는 제사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를 찾았다고. 내 아들을 찾았다고. 유골함은 대답 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7년이나 찾아 헤매셨죠? 혼자서. 나한테도 말 안 하고, 미정이한테도 말 안 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거절했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돌아오셨죠. 편지 하나 남기고 손으로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준호는 몰랐어요. 자기가 유괴당한 아이라는 걸. 할머니가 그냥 주워 키운 줄 알았대요. 아버지가 버린 줄 알았대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제단 아래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유골함 받침대 밑. 거기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숙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노란 봉투.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언제 거기 넣었을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아니면 훨씬 전부터?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병원 진료 기록지. 환자명 박준호 남 1세. 진료일 1988년 5월 18일. 증상 급성 천식 발작. 처방 흡입기 스테로이드. 5월 18일. 준호가 사라진 다음 날. 이게 무슨. 두 번째 종이. 경찰서 진술서. 진술인 박철수. 일시 1988년 5월 20일. 내용 외손자 박준호 1세가 5월 17일 실종됨. 당일 오후 2시경 집에 혼자 있던 중 사라짐. 범인 미상. 목격자 없음. 아버지가 직접 쓴 진술서였습니다. 세 번째 종이 메모. 아버지의 필체. 1988.5. 17- 준호 실종. 1988.5. 18- 서울역 근처 여관에서 준호 발견. 한 여자가 안고 있었음. 여자 도주, 준호 구출. 급성 천식으로 병원 응급실 이송. 1988.5. 19- 준호 상태 위독. 집에 데려가면 며느리가 또 아이를 놓칠 것 같아 불안. 며느리, 아이 잃고 정신 이상 증세. 경찰 수사 중이나 범인 미검거. 1988.5. 20- 결단. 준호를 서울 여관 주인에게 맡김. 안전하게 키워달라 부탁. 3년 후 데려오겠다 약속. 1991.5- 며느리와 아들 이혼. 준호 데려올 수 없는 상황. 며느리 정신 회복 안 됨. 1995.7- 준호 방문. 20살. 건강하게 자람. 할머니가 잘 키움. 하지만 준호 나를 거부. 아버지 아니다 가라.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로 결심. 2024.10- 내가 죽거든. 준호에게 이 봉투를 전해주십시오. 모든 진실을. 박철수.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준호가 유괴된 것도,
준호를 구한 것도, 그리고 준호를 다시 맡긴 것도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준호를 구했던 겁니다. 5월 18일 서울역 근처에서 유괴범한테서. 하지만 준호는 이미 천식 발작으로 위독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준호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기로. 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준호를 잃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아이들만 보면 달려가고 밤새 울고 환청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웠던 겁니다. 준호를 다시 나한테 맡기면 또 잃을까봐. 그래서 서울 여관 주인한테 맡긴 거였습니다. 안전하게 3년만.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나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나는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준호 이름만 들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참았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1995년 준호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준호를 찾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제가 약해서. 유골함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에. 준호를 지켜주셨군요. 혼자서 나 대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그가 들어왔습니다. 내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나는 메모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절 구해주셨다고요? 유괴범한테서요.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당신을. 하지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약했어요. 당신을 지킬 수 없었어요. 준호가 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시장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맡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유골함 앞에서 30년 만에 진실 앞에서 그 봉투 안에 마지막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가 변호사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언니, 이 남자 쫓아낼 수 있어. 변호사가 방법 찾았대. 미정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메모를 읽고 둘 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미정아,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이 남자 DNA 검사 안 해도 돼. 변호사가 상속 청구 기각시킬 수 있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중년 남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이 없는 한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은 상속 청구는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혈연 증명이 불확실하면. 혈연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준호예요. 준호? 준호가 누구? 내 아들.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도 멈칫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30년 전 조카는 죽었어. 유괴당해서 죽었다고. 안 죽었어. 살아있었어. 아버지가 찾았어. 아버지가? 그게 무슨... 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진술서, 병원 기록지. 미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아버지가 남긴 거야. 미정이는 손을 떨며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절 구해주셨어요. 1988년 5월 18일 유괴범한테서. 하지만 아버지는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나 때문이야.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약했어. 준호 잃고 정신 나갔었잖아. 아버지는 준호를 지키려고 서울에 맡긴 거야. 안전하게. 미정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 해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친자 확인이 안 되면 법적으로 DNA 검사할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 다 검사하겠습니다. 유골은요? 고인의 DNA는요? 필요 없습니다. 저와 어머니만으로 모자 관계는 증명됩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모자 간 DNA 일치도가 99.9% 이상 나오면 그럼 합시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갑시다.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미정이는 운전하며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준호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는요?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틀, 48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막차에서 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숨이 안 쉬어져요. 그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어나온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야 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천식 발작인 것 같아요. 준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내가 기억했던 그 겨울밤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병원. 나는 미정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정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뒷좌석에서 준호는 몸을 웅크린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괜찮아.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미정이는 차를 세우자마자 비상등을 켜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휠체어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급성 호흡 곤란.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준호는 순식간에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언니 잘못 아니야. 아니, 내 잘못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던 아이.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면서도 오늘 하루 긴장하게 놔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내가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호흡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어요. 게다가 환자분의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희귀 혈액형이에요. RH-O형. 나는 준호의 천식만큼이나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
RH-O형 혈액 제고가 부족합니다. 가족 중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성인이지만 저희가 친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고위험 수술이나 처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곧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친자 관계 서류 준비되셨나요? DNA 검사.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채취했어요. 하루에 나오나요? 빨리 해달라고 추가 비용을 냈습니다. 이틀, 아니, 48시간 이내에는 나올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48시간은 너무 길어요. 지금 상태로 48시간을 버티기 힘듭니다. 만약 내일 새벽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기계의 B- 소리만이 그의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병실 유리창을 붙잡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시장에 갔던 그날처럼 나는 또다시 아들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준호 지켜주셨잖아요. 또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준호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호출이 왔습니다. 의료진이 그의 침대 주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눈 떠. 준호야.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진단검사요? 네. 뭐라고요? 99.97%. 미정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99.97% 맞대. 우리 조카 맞대. 나는 미정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미정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제 아들 맞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절규는 의료진을 멈춰 세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절규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 속 DNA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간호사, 보호자 기록 변경하세요. 수혈 시작하고 긴급 처치 준비합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도 검사했어요. 제 혈액형은 O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수혈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라도. 의사가 준호의 상태를 다시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적혈구 수혈보다 호흡을 위한 약물 치료와 집중 처치가 우선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으니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중환자실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유리창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의 침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99.97%. 30년 만에 받은 내 아들의 생물학적 증명. 하지만 그 증명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응급 상황은 종료되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왔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적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미정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언니 살았어. 우리 준호 살았어. 며칠 후 준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들어 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귀 뒤에 점, 왼손잡이 버릇. 그리고 30년 동안 내가 잊었던 아들의 체온.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준호, 내 아들아. 괜찮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제삿날에 상속 때문에 찾아가고 심려를 끼쳐서.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가 너를 또 잃을 뻔했어. 우리는 병실 침대 위에서 30년 만에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아버지 유골함 받침대 아래에서 다시 찾아왔어.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지? 나는 준호의 어깨를 붙잡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호야, 이게 내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일 거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진료 기록지, 경찰 진술서, 그리고 마지막 편지. 준호는 울면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유괴되었던 사실, 아버지가 자신을 구했던 날,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홀로 그 비밀을 간직하셨던 이유. 외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군요. 어머니도 지켜주시고. 준호는 아버지의 메모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종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 제삿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추가 기일. 우리는 다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준호와 함께. 준호야, 이 나물 좀 씻어줄래? 네, 어머니. 부엌에서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정이도 왔습니다. 이번엔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도왔습니다. 조카, 이 생선 좀 구워줄래? 네, 이모. 어머, 왼손으로 하니까 서툴래. 이모가 할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웃음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가족의 웃음. 오후 3시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밥, 국, 나물, 전, 생선, 과일.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을 모셨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절 올립시다. 내가 말했습니다. 셋이서 제사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 미정이, 그리고 준호.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향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가 제사상 위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왼손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밥그릇 옆에 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잘 드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제사 올립니다. 손자로서 나도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준호 데려왔어요. 우리 준호.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미정이도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조카 잘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제사상 위에 젓가락 3쌍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향 연기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미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모인 거. 준호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엄마 잘 모실게요. 제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울로 돌아가? 준호는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여기서? 네. 이 집에 어머니 곁에.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서울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올게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와. 미정이가 웃었습니다. 좋지. 이 큰 집에 언니 혼자 사니까 걱정됐어. 이제 조카가 함께 있으면. 미정아. 응? 상속 나눠야지. 미정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카 몫은 따로 있어. 아버지가 남긴 땅 중에 뒷산 쪽, 그거 조카 줄게. 이모 됐어. 당연한 거야. 넌 손자잖아. 그리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처음에 널 쫓아내려고 했던 거. 괜찮아요. 아니야. 이모가 욕심 부렸어. 재산만 생각했어. 내가 진짜 조카인지는 생각 안 했어. 이모 괜찮아요. 이해해요. 준호가 미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미정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우린 가족이야. 해가 졌습니다. 준호와 나는 뒷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머니. 응. 30년 동안 힘드셨죠? 응. 많이 우셨죠? 많이 울었어. 준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30년을 기다렸어. 30년 동안 내가 어디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매일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왔어. 살아서 건강하게. 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잃어버린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30년은 함께 할 수 있잖아. 준호가 나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30년 만에 듣는 말.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정말 많이 사랑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별똥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거 봐요. 별똥별이네. 소원 빌어요, 어머니.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준호 지켜줘서. 그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도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제 늦지 않았죠? 할아버지. 우리는 함께 별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와 아들. 제삿날 찾아온 기적. 피보다 진한 사랑. 그리고 용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를 깨웠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아침 먹자. 네, 엄마. 엄마.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준호가 왼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영원은 없다는 걸. 다만 이 순간을,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면 된다는 걸. 준호와 함께, 가족과 함께. 엄마, 오늘 할아버지 산소 다녀올까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산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할아버지, 준호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우리 준호, 우리 딸.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나누듯, 30년의 눈물을 씻어내듯,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자, 준호야. 네, 엄마.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엄마와 아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아버지의 30년간의 고독한 희생과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가 결국 준호를 돌아오게 한 가족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알고 서로를 용서할 때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가족의 의미가 회복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